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한국은 정말 치열한 경쟁사이죠. 학교 다닐 땐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했고, 직장에서는 더 빨리 진급하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수많은 경쟁을 하며 꼭 이겨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손자는 달랐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승, 한자로 풀면 온전할 전에 이길 승으로 온전한 승리를 추구한 것이죠. 치열하게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어떻게 싸우지 않고 온전히 이길 수 있다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 손자병법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자병법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지피지기, 백전백승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확한 표현은 지피지기, 백전불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손자병법이 원래 백전백승의 병법서로 유명하지만 실제 손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백전백승은 비선지선자야라, 즉 백전백승은 최선이 아니라는 건데요. 손자는 왜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백전백승은 적과 100번 싸워 모두 이긴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싸움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긴 쪽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백전백승보다 싸우지 않고 피해 없이 온전히 이기는 것을 최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병법가나 전략가들은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손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까지도 전쟁의 스펙트럼 속에 포함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생각이 아닐 수 없죠. 실제로 손자는 전쟁을 4가지 개념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적의 군사력을 치는 벌병과 적의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공성입니다. 이 2가지는 싸우는 전쟁에 속하는데요. 이와 달리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으로는 벌모와 벌교가 있습니다. 벌모는 칠벌과 깨모를 써서 적의 깨를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마음과 의도를 꺾어서 굴복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벌교는 칠벌의 사길교입니다. 즉, 적의 외교 관계를 차단해서 적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이기는 건데요. 손자는 이 4가지 전쟁 중에 벌모를 최고의 수로 꼽았습니다. 적보다 훨씬 강해져서 아예 싸우려는 의지를 꺾는 것, 아니면 적이 싸우고자 했던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게 안 될 경우 적을 고립시키는 벌교를 써서 싸우지 않고 이기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꼭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벌병, 최악의 경우 공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전쟁에서도 손자는 적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이기라고 강조한 것이죠. 특히 공성을 하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으니 이것만은 피하라고 했는데요. 공성을 하더라도 군사력으로 함락시키는 것보다는 심리전이나 기만을 통해 피해가 적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흔히 스포츠 경기에서 부전승이라는 말을 쓰죠. 이 부전승이야말로 손자가 말한 싸우지 않고 온전히 이기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도 군사 전략에 있어서 손자의 전승사상,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실천해 왔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동결시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비핵화를 하도록 압박해온 것이죠. 이는 일종의 손자가 이야기한 벌교에 해당됩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경제 제재를 풀고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핀 겁니다. 전쟁이나 강압적인 비핵화가 아닌 스스로 비핵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노력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벌모의 일종인 것이죠. 근데 사실 벌모와 벌교는 직접 부딪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데요. 벌모와 벌교를 통해 이길 때 피해가 적고 승리의 효과도 오래 가기 때문에 충분히 인내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손자의 벌모, 벌교를 통해 큰 실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와중에도 적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설득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어낸 서희의 외교 담판입니다. 서희는 고려시대의 문신이자 장군이죠. 거란이 침공해 왔을 때 고려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강동 육주까지 영토를 확장시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서희는 어떤 방식으로 손자의 벌모 전략을 활용했을까요? 938년 무렵 거란은 만주의 일대 요나라를 세운 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남쪽에 있는 송나라까지 눈독을 들였습니다. 이런 거란에겐 눈에 가시가 하나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송같이 난 고려였습니다. 거란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옆에서 자신들을 공격해오면 허를 찔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막기 위해 거란은 먼저 고려를 침략했는데요. 당시 거란보다 힘이 약했던 고려는 항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이를 반대했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한 거란과 싸우지 않고도 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당시 서희는 거란의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은 송나라를 빠르게 정복하고 싶었을 뿐 고려와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거란은 병력이 강했지만 무리한 영토 확장 때문에 전국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운영비가 많이 들어 전쟁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판단 하에 서희는 거란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고려도 거란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거란으로 가는 길이 막혀 친해질 수 없다고 했죠. 고려와 거란 사이 압록강 일대를 여진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란에게 여진을 함께 쫓아내고 고려와 거란 간의 길을 열자고 한 것이죠. 여진을 공동의 적으로 몰며 거란과 동맹을 맺자고 한 건데요. 이를 통해 거란이 고려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한 발 더 나가 거란의 힘을 빌어 압록강 일대의 여진 땅까지 쉽게 얻으려는 의도였습니다. 거란과 싸우지 않고 협력하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실익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죠. 역시나 거란은 서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고려는 거란과 싸우지 않고도 땅을 빼앗기기는커녕 오히려 압록강 이남의 여진 땅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거란을 설득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바꾼 벌모이자 여진을 고립시켜 땅을 빼앗은 벌교였던 셈이죠. 어떤가요? 이제 손자가 왜 백전백승이 아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선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처럼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벌모벌교의 전략은 현대 기업에서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윈윈 전략이죠. 윈윈 전략은 본래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두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 전력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먼저 한쪽에 집중하기 위해 나머지 한쪽은 억제시켰다가 거기서 승리한 후 다시 병력을 이동시켜 두 번째 승리를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이런 윈윈 전략의 개념이 경제 분야로 확대돼 군사 전략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손자가 얘기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넘어 어느 한쪽도 손해보지 않고 양쪽 다 이득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략인 것이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윈윈 전략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중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92년이었죠. 미국 댈러스 체육관에서 흥미로운 경기가 하나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댈러스의 대결, 팔씨름 경기입니다. 근데 경기를 벌인 두 선수의 이력이 특이했죠. 놀랍게도 미국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두 명의 CEO였습니다. 한 명은 저비용 항공사의 대명사로 40년 이상 연속 흑자를 기록해온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허버트 갤러였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스티븐스 에비에이션의 커트 허월드였습니다. 근데 왜 두 사람이 뜻밖의 팔씨름 경기를 하게 된 걸까요? 사실 당시 두 기업은 굉장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기업 홍보 문구 하나를 두고 서로 차지하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당시 스티븐스 에비에이션은 브레인 스마트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이와 비슷한 저스트 브레인 스마트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티븐스 에비에이션의 허월드 회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을 제기했죠. 두 기업이 상표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게 된 건데요. 근데 이때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켈러 회장이 허월드 회장에게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상표권을 누가 가질지 팔씨름으로 겨루자는 거였죠. 허월드 회장으로서는 황당한 제안이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허월드 회장은 30대의 젊은 나이였고 켈러 회장은 60대였기 때문에 팔씨름을 해봤자 자신이 느끼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두 사람의 팔씨름 경기는 성사됐는데요. 유명 CEO들의 이색 대결이었던 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취재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세계 타이틀 경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죠. 시합에서 이긴 쪽이 홍보 문구의 권한을 갖게 되는 팔씨름 경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두의 예측대로 경기는 젊은 허월드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에서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긴 허월드 회장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홍보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경기가 끝난 후 소송 비용의 10%인 약 2천만 원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두 명의 CEO가 벌인 세계의 대결이 화합의 축제로 마무리된 건데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양쪽 기업은 전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윈닝 게임이 된 건데요. 켈러 회장은 소송을 해봤자 서로에게 흠집만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색적인 이벤트를 기획했는데 이것이 좋은 벌모 전략이 된 겁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미국 항공업계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시하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약 3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치열한 레드오션인 미국 항공업계에서 경쟁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든 것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성공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경쟁사와 윈윈 전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국내 통신시장의 강자인 SK텔레콤과 국민 메신저 기업 카카오입니다. 두 기업은 최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약 3천억 원 규모의 지분까지 맞교환했습니다. 사업적인 협력을 뛰어넘어 피 같은 지분까지 서로 나눠 가진 건데요. 사실 SK텔레콤과 카카오는 둘도 없는 앙숙관계죠. 카카오톡이 등장하면서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문자 메시지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통신사 간 경쟁이 치열해 수익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카카오가 등장한 것이 SK텔레콤으로선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도 SK텔레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걸림돌이 됐습니다. 카카오톡이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SK텔레콤의 견제를 받아야 했죠. 음성통화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했던 겁니다. 또 카카오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인터넷망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 SK 브로드밴드의 망을 사용하게 되면 가벌관계가 될 수도 있죠. 돈을 지불하고 돈을 받는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였던 두 기업이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분까지 나누며 혈맹을 맺은 건데요. 여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시장이 좁다 보니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수익이 떨어질 거란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선 경쟁사와도 손을 잡아야 했던 것이죠. 실제로 두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카카오가 웹툰이나 웹소설을 영화 콘텐츠로 만들면 SK텔레콤이 보유한 플랫폼에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카카오의 콘텐츠가 SK 플랫폼을 타고 해외 시장에까지 인기를 끌면 두 기업 모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콘텐츠를, SK텔레콤은 플랫폼을 앞세워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 것이죠.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비대면 판매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카카오톡은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SK는 새로운 판로를 뚫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두 기업은 AI와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신산업에서 다양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5월 동주, 즉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도 위기가 닥치면 이해관계에 따라 뭉친다는 사자성어인데요. 두 기업 역시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함 하나로 한 배에 타게 된 것이죠. 서로를 깎아먹는 경쟁 대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함께 시장의 파이를 넓혀가는 윈윈 전략을 선택한 것. 이것은 양쪽 기업 모두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요즘 대세는 누구 뭐래도 유튜브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전 국민이 쓴다는 카카오톡보다 유튜브 사용 시간이 더 길 정도라는데요. 이쯤 되면 안 봐도 비디오가 아니라 안 봐도 유튜브인 거죠. 아무리 플랫폼 기업이 대세라지만 유튜브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답을 윈윈 전략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누구의 윈윈이냐? 바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튜브와 그 플랫폼에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죠.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플랫폼입니다. 나이가 어리든 적든, 국적이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자신만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조회수에 따라 얼마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유튜버들을 통해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수록 유튜브의 매체 파워도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야말로 유튜브와 유튜버 크리에이터는 서로 윈윈하는 공생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못지않게 인스타그램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자신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SNS 앱입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취향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인스타그램에서는 1인 마켓, 즉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혼자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플랫폼을 제공하고 1인 마켓들은 자신들의 취향이 비슷한 팔로워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상품을 노출시킴으로써 더 큰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선 1인 마켓을 통해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좋은 것이죠. 이런 윈윈 전략 덕분일까요? 인스타그램의 파급력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만 매월 10억여 명이 넘는다고 하죠. 인스타그램이야말로 SNS 플랫폼 시대에 가장 유리한 윈윈 전략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업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윈윈 전략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경쟁하는 큰 틀 안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면 누구 하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윈윈 관계, 경쟁하는 모두가 함께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우리 모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손자의 벌모를 통해서 경쟁의 참된 의미와 함께 경쟁에서 더 쉽고 현명하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